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8일 어버이날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5월 5일은 무사하게 보내셨죠? 우리 어린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에 이제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버이날입니다. 평소에는 좀 약간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전할 수 있는 날이라서 저는 이제 말도 말이지만 무엇보다 1등 선물은 뭘까요? 자녀의 건강? 현금이죠. 예, 현금. 그 현금을 저도 이제 싹 새벽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왔는데 이제 어머니 한 봉투 하나, 아버지 봉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저의 속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까지 남겨뒀고요. 꽃 선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저희 이제 요 시그널 돌아갈 때 3%의 돈꽃이라고 하죠. 예.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안 될 것 같으면 꽃 엄마 나야 이렇게 하면서 꽃받침 한번 하면은 또 귀엽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써먹으세요. 예, 꽃이 필요 없지? 이러면서 요거 하나 아드님들도 한번 써먹으시면 애교 부린다고 또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자, 오늘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많이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월요일 특별한 시간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층 인터뷰는 애플의 실적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는데요. DB금융투자 변대환 대리와 함께 애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도 또 다른 심층 인터뷰는 홍콩에서 이분이 잠깐 또 오십니다. 왕왕.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 할 텐데 AI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과연 AI는 경기 침체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침체는 아니다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요거 써먹으실 할미꽃대기죠.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가 또 4일 동안 쭉 쉴 수 있었는데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그런 거 주시면 어떨까요? 어버이날 공휴일 아니니까 오늘 어머니 아버지 쉬세요. 제가 대신 열심히 뭐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멘트. 너무 식상한 거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재롱을 또 많이 좀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주말 사이에 재롱둥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2% 넘는 강한 상승을 참 오랜만에 연출을 했고요. 뭐 다우도 1.65% 상승, 그리고 S&P 500도 4,000선 위협받나 싶었는데 금요일에 가뿐하게 1.85%까지 오르면서 4,136포인트 선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러셀 2000도 2.39%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주가 지수의 상승은 애플의 실적에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 물론 이제 고용이 강하면 긴축의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동안의 공식에서 요즘에는 또 살짝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고용이 강하니까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야. 혹은 경기 침체가 와도 약하게 올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이 얼마나 지금도 강인한가, 탄탄한가를 보자면 노동부가 발표한 4월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25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쉽게 썼던 시장 예상치 18만 명 증가를 훨씬 많이 웃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치는 낮은 걸까요?
최소 20만 명을 좀 넘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25만 명 넘는 예상치보다 훌쩍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2월과 3월의 고용은 각각 2월은 24만 8천 명 그리고 3월은 16만 5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4월의 실업률은 3.4%로 전월의 3.5%보다 실업률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시장의 예상치는 실업률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았죠. 3.6%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3.4%로 나왔습니다. 실업률 3.4%는 올해 1월과 같은 수치로 당시 이 수치가 1969년 이후 최저치라고 했는데요. 또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도 페드에서는 이 임금이 계속해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임금은 시간당 임금 4.4% 올라서면서 전월치이자 또 시장이 예상치였던 4.2% 증가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이 여전히 20만 명을 웃도는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준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텐데 그러나 고용호조에 오히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든 것을 안도하면서 미 국채금리 고용호조의 오름세 그리고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의 그 마진이 대단하더라고요. 17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70만 원짜리 아이폰의 생산 원가가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 딱 기계를 만드는 가격은 50만 원일 수 있지만 이것을 만드는 부가적인 가격을 포함하면 그렇게 3배까지는 마진이 나오진 않죠.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뭐 다 포함하면은 훨씬 많은 비용일 겁니다. 어쨌든 근데 요 기계 단가로만 따지면은 50만 원 든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와,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브랜드 파워는 대체 어떻게 갖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애플의 실적,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아이폰 매출이 늘어났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가뿐하게 웃돌았습니다. 주가는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4% 올랐고요. 버핏 얘기를 함께 할 텐데 이제 주주총회가 오마하에서 열렸죠. 잠시 후에도 안내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어제 밤에 삼프로 TV에 올라왔던 영상을 조금 보다가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그분이 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삼프로 TV의 김동완 프로님, 우리 김 프로님이 지금 미국 가 계신데 거기 잠깐 들르셨더라고요. 그 영상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 클로징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한 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언젠간 저 자리를 가보고 싶습니다. 버핏이 주총에서 차 2대와 아이폰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차 한 대를 팔고 아이폰을 보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 2대와 아이폰이라고 그랬는데 2대 다는 아니고 한 대를 팔고 아이폰을 보유하겠다. 그 기기도 말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수년 전 애플의 지분의 일부를 회계적인 이유로 정리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나 굉장히 멍청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는 40% 넘는 애플의 지분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깜짝 실적은 또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었는데요. 올 1분기 355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고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5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대 증가하면서 80억 6,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80억 6,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분기 1,280억 달러 수준이었던 현금 보유량이 지난 1분기에는 1,306억 1,600만 달러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 내용까지 좋았고 이렇게 뭐 고용 지표, 애플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호재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항상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분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여기에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다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논의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을 내비쳤습니다. 지역은행들도 조금 잠잠해진 모습이죠. 지역은행 여전히 파산 우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JP모건, 팩웨스트를 지금 인수를 한 JP모건이 지역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것을 보고서를 냈다라는 소식에 관련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전체 S&P 500 내 종목들이 다 올랐지만 은행주 일부는 굉장한 급등을 보였는데요. 주가가 오른 거 보고 저는 이게 실화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이언스 뱅코프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코메리카에 대한 투자 의견은 JP모건이 매수에 해당하는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는데요. 팩웨스트 뱅크는 전날에 50% 급락하고 금요일에 80% 넘게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는 50% 가까이 올랐고 자이언스와 코메리카의 주가는 각각 뭐 20%, 16%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공매도 포지션이 이들 종목에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공매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나왔다라는 분석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맵을 계속해서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함께 볼까요? 대부분 다 초록색 가득합니다. 은행주 앞서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은행주 쪽에 진한 초록색들 많이 보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은행 외에도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버거,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찰스슈왑 등의 종목들도 모두 올랐고요. 호실적 발표한 버커셔 해서웨이 그리고 애플의 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69% 오르면서 173달러 선 기록이 됐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72%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4%대 강세 286달러 선 다시금 상승폭 끼웠고 AMD의 주가도 3.73% 함께 올랐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이 이게 AMD가 아테나의 인공지능 칩 프로젝트 일부라는 그런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합니다. 또 테슬라의 주가도 주말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5% 넘는 강세였고요. 주행과 포드도 함께 올랐고 루시드의 주가도 좀 오른 상황이었는데요. 루시드도 5% 넘게 올랐네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중국에서 그동안 내렸던 고급 차종 2대의 가격을 인상 소식, 시가로 항상 판매를 하고 있는 테슬라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올랐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주당 39센트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이제 손실이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는지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업체 카바나의 주가가 엄청 폭등을 했는데 분기 손실 역시나 축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20% 넘게 폭등을 했고요. 리프트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의 주가는 반대로 매출 예상치 하회하면서 1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또 핫 이슈 중에 하나였죠.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소식에 주가는 18% 이상 올랐고요. 드래프트킹스의 주가도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배럴당 70달러 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반등을 보였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이 모두 올랐는데요. 2%, 3%까지 올랐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런 버핏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 기업의 주식을 팔 생각이 있냐? 근데 전혀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던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주말 사이에 저는 이제 나이키에서 쇼핑을 좀 했는데요. 주가가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일부 메타나 일라일릴리 등이 소폭 쉬어갔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았다. 초록불이 가득한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10일에 CPI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 날인 11일에 PPI 발표가 있고 또 실적 발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비롯해서 디즈니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또 시장은 실적 발표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지표 발표에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도 경기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DB금융투자 변대환 대리와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6시 46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애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DB금융투자 변대환 대리 함께합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분기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네네. 미국의 실적은 예상치를 대부분 그쵸. 상당 부분 상회를 하고 있죠. 그쵸, 맞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네.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실적과 뭐 컨퍼런스 콜 내용, 그리고 다양한 뉴스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죠? 네, 지금 자료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실적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지난주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됐고, 빅테크 기업 중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85%, 약 420여 개의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놀랍게도 21년 4분기 이후 시장의 예상에 비해서 제일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워낙 23년 1분기를 어둡게 전망했었고 기대치를 낮게 잡았었기 때문에 예상에 비해서는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EPS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네모칸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실적을 발표한 420여 개의 기업 중 79%는 예상보다 높은 EPS를 발표했어요. 5년 평균 77%보다 높고 10년 평균인 73%보다도 높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높았다는 얘기고 예상보다는 높았고 22년 4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까지 2분기 연속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는 김에 섹터별로 1등과 꼴찌를 보면 에너지 섹터 기업들은 90% 기업이 예상보다 높은 EPS를 발표했고요. 네. 꼴찌인 유틸리티 섹터 기업들은 62% 기업만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빨간 네모칸을 먼저 보시면 실적을 발표한 420여 개의 기업 중에서 75%가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발표했어요. 5년 평균 69%, 10년 평균인 63%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섹터별로 1등과 꼴찌를 살펴보면 유틸리티 섹터 기업들은 88% 기업이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발표했고요. 앞에 EPS 현황과 같이 보면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EPS는 예상을 하회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 꼴찌인 커뮤니케이션과 소재 섹터 기업들은 딱 절반, 50% 기업만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네.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네, 4월에 시장을 보면은 실적 발표가 이 정도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네. 깨졌으면 이렇게 횡보하는 미국 시장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네. 애플의 실적 발표 지난주 금요일 그렇죠. 나스닥 시장을 엄청나게 급등하게 만든 원인이 됐어요. 뒤흔들었죠. 네. 얼마나 올랐죠? 네, 일단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날 5% 가까이 올라서 173.5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네. 애프터에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게 무슨 급등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이 정도 올랐으면 급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 이렇게 올랐나 보니까 뭐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건 물론이고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애플의 23년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경기 침체의 악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은 9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2% 높았고 매출 총이익률은 예상보다 약간 높은 44.3%를 네. 기록했습니다. EPS는 1.52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한 6% 정도 높았고요. 애플은 이번 실적에서도 킹달러 현상 여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킹달러 현상 때문에 매출 증가율에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악영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킹달러 현상이 없었다면 매출은 1,000억 달러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다음 애플의 이번 분기 상품 매출 비중입니다. 역시 아이폰이 매출 비중의 54%나 차지를 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애플케어, 애플 TV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이 22%,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이 이제 포함된 웨어러블 액세서리 부문이 9%, 맥이 8%, 이제 아이패드가 7% 비중 차지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줄어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이폰 매출이 5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488억 달러를 가볍게 넘겼고요. 네. 그리고 맥과 아이패드는 경기 둔화 효과도 있지만 신제품의 성능이 이전 제품과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수요가 부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지 못했고요. 웨어러블은 뭐 괜찮았고 서비스 부문은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을 뿐이지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매출 구성을 보면 사실 네. 서비스 쪽이 저는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네. 50% 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 압도적이죠. 아이폰 판매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특히나 맞습니다. 아이폰이 네. 인도에서 엄청 많이 팔렸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지역별 매출 비중부터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폰 종주국이 포함된 아메리카 지역에서 40%로 비중 1위를 차지했고요. 유럽에서 25%, 그리고 대만, 몽골 등이 포함된 중화권 지역이 19%, 일본이 8%, 나머지 그 외 아시아 지역에서 그 8%로 외가 한국이 포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섭섭하네요. 작은 인구여서 네네. 아이폰은 한국에서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지역별 매출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경기 둔화 그리고 통신사 프로모션의 기고 효과로 매출이 전년 대비 8%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유럽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출이 감소했는데 그 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년 대비 15%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수요 파악이 잘 되는 지역들의 수요가 불안했다 보니까 아마 동남아, 중동 그리고 인도 등 신흥 국가 지역에서도 매출이 부진할 거로 예상을 했던 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죠? 네, 컨퍼런스 콜 내용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2월에 중국 공장 이슈로 생겼던 대기 수요가 공급이 재개되면서 이번 분기에 잘 소화됐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재고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또 큰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급 이슈도 해소를 해줬는데요. 이번 분기에 공급 이슈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애플은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또 안 했네요. 네 번째로 애플은 신흥국가 지역들의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 대비 15% 증가를 했으니 기대 이상으로 매출이 잘 나왔다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고요. 인도 언급만 20번을 했습니다. 네, 인도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 분기하고 비슷할 것 같다고 얘기를 그런 했어요. 코멘트는 네네네. 있었나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 애플이 네. 가이던스 발표를 하지 않아서 사실 그것 네네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실적 발표가 네. 예정 보통 이제 4월 말에 하는데 조금 늦었던 이유가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를 뭔가 구체적으로 발표하려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안 나왔어요. 약간 추측이 가능한 정도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음. 이제 이번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5% 정도 매출이 감소를 했거든요. 네. 요 정도 수준으로 다음 분기에도 나올 것 같다 음. 밝히긴 했는데 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네. 좋은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주 친화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22년과 동일하게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거라고 밝혔고요. 이 정도 규모는 쿠바 같이 작은 나라의 1년 GDP보다도 이제 좀 더 높은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당금 인상을 발표했죠. 분기 배당금을 기존 0.23달러에서 0.24달러로 약 4%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배당금은 5월 18일에 현지에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빠르면 19일, 늦어도 24일 안에는 입금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직원을 감축했고 또 감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데 애플은 직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뭐 감축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여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팬데믹 네.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애플은 좀 덜 고용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감축 감원하지 않아도 네. 버틸 만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고 네. 그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권사마다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아. 보통 우리가 애플 주식을 개인으로 네네네. 매수하면 그 미국 기업의 네. 여돈이 애플 주식을 산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만약에 뭐 증권사에서 DB 금융투자를 이용하면 네. 증권사에서 산 게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배당을 받아도 증권사로 들어오고 그걸 또 네. 일일이 다 그렇죠. 나누는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결제팀이 된다면서요? 따로 있는데 거기서 네. 다 분배를 하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그 분배? 그 업무는 제가 하는 네, 게 아직 안 아니어가지고 해보셨어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약간 좀 지체될 수도 있다. 증권사마다 다르게 소요가 네. 된다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애플에 관련한 네. 뉴스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애플의 좋은 뉴스도 제 생각에는 융단 폭격 수준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융단 네, 폭격. 큰 틀로 보면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 영업이익 비중인데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모든 회사들의 총 영업이익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4%나 된다고 와. 하고요. 엄청 남는 장사를 하고 있고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쉽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애플, 뭐 삼성, 그리고 샤오미, 오포, 비보 5개 회사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총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라고 한다면 애플 혼자서 84억 달러를 가져가고 삼성이 12억 달러 가져가고 나머지 샤오미, 뭐 오포, 비보 3개 회사가 4억 달러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애플 독점이네요. 네, 그렇죠. 두 번째로 또 이제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 매출 비중인데요. 네. 이것도 압도적입니다.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 비중의 50%,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인 삼성의 스마트폰 매출은 전체 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출 비중에서도 역시나 넘사벽이죠.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요거 삼성에 따라잡았죠. 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삼성이 22%로 1등, 그리고 애플이 21%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사실 이건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21%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전체에서 84%, 매출은 안타깝네요. 50%나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 물론 이제 애플 주주분들은 네. 뭐 삼성에 대한 점유율 올라오는 소식을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또 이게 또 국내 기업이라서 아, 그쵸. 삼성과 애플 간의 경쟁에서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둘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애플에서 가장 이번에 또 20번이나 언급됐다는 인도 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인도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이따 말드린다고 했었던 인도 얘기 드디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미래의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 인도에서 전년 대비 2자릿수 이상
즉 최소 10% 이상 성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월스트리트도 이번에 인도 시장에서 아이폰 성장을 주목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애플의 매출이 인도가 이제 3%도 되지 않고 중국 1인당 GDP의 5분의 1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 중국 인구를 추월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산층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애플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낮추고 싶어 하죠. 그런 점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애플이 이제 인도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뇌피셜인데 인도에서 현재 중화권 지역의 매출까지 올라와 준다면 성장을 해준다면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4세대 이제 공략할 만한 더욱더 파이가 커질 만한 시장으로 인도를 공략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에서 인도 네. 시장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높게 평가하면서 네. 애플도 이제 향후에 네. 이제 인도에서의 얼마나 매출 증가율이나 그 네. 파이가 늘어나게 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애플은 뭐 전체적으로 실적도 좋았고요. 네. 향후 좀 전망되는 다양한 좀 네.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당연히 월가에서는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을 네, 했죠. 맞습니다. 또 이것도 저는 좀 놀랐는데요. 애플의 목표 주가 조정 현황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 후에 그 다음 날 5월 5일에 바로 10개의 금융기관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조정했는데요. 9개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단 1개의 기관만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목표 주가를 조정한 기관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제프리스에서 195달러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유 의견은 유지를 했고 173달러에서 17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180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제 유일하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기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파이퍼 샌들러라는 기관이고요.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5달러에서 180달러로 하향 조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투자 의견은 보시면 매수 등급을 유지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열려 있는 것 같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 의견 상향 그리고 뭔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네.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우상향하는 추세가 보이는데 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자료 보니까 금리에 대한 자료를 하나 준비하셨는데 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장의 관전 포인트. 네, 어젯밤 기준으로 패드워치 2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FOMC에서는 분명히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6월, 7월은 동결을 하는데 9월에 25bp 인하를 할 확률이 51%, 그리고 11월에도 인하할 확률이 50%, 그리고 12월에도 인하할 확률이 거의 50% 육박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시장과 페드의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과연 이번엔 또 어떻게 시장이 이기게 될지 페드가 이기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이제 대리님 딱 등장하자마자 다들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보통 요즘에 기업에서는 대리를 네. 직함을 달리면 몇 년을 일해야 대리 직함이 달립니까? 저는 대리를 달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 4년에서 9년 차 정도 된다고 4년에서 보시면 될 것 9년 차. 같습니다. 네네네. 그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려워 보였나요? 뭐 아니면- 연봉도 궁금해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차마 아. 질문 드릴 수가 없고요. 예. 네.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변대한 대리에 또 대리가 제일 일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 이야기 마지막으로 패드워치 2에 네.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DB금융투자 변대환 대리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가 출시됐네. 또 수수료만 떼먹고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VIP 자산운용은 손실이 나면 운용보수를 받지 않아요. 고액 자산가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VIP 자산운용은 소액으로 누구나 투자 가능해요.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하는 거 맞아? VIP 자산운용은 20년간 거액 자산가들과 국부펀드 자금을 운용 중이라고요. 바로 알아봐야 되겠네. 거기가 어디라고요? VIP 자산운용.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A클래스 기준 총보수 연 1.46%. 동펀드는 성과연동 운용보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보수는 증가되거나 차감될 수 있음. 시청자 여러분들도 밤잠 설치실 때가 많죠? 이제는 카페인이 없는 룩아워티 한 잔이 필요할 때. 이 프로는 건강한 캐모마일 한 잔. 저 김프로는 루이보스로 편안하게. 저는 향긋한 레몬밤. 카페인 없는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룩아워티 굿나이트 세트는 3프로 TV와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5분 바로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홍콩에서 가끔 한국으로 출장을 오시죠. 그래서 스튜디오로 랭크 모셔봤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장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니시면 네. 재밌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는 한 3년 동안 출장을 못 다녔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미가 있다가 이제 약간 비행기가 좀 지겨워지시는. 지겨워져 있는. 저는 출장이라는 거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출장하면 너무 재밌죠. 왜냐면 뭔가 여행 가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럼요. 어느 호텔에 묵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고르는 다른 재미. 데로 간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물론 정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네네. 그래도 처음 가보는 동네니까 너무 재밌는데 자주 다니다 보면 집이 제일 지겹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여행 가도 이제 떠나기 전에 되게 설레고 가선 좋은데 가고 나면 또 약간 집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트립 저도 언젠가는 함께 우리 김프로님처럼 가보기를 염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AI가 바라보는 거 저는 사실 아까 세인트루이스 그 연은 총재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이야기하면서 그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하는 굉장한 자신감 있는 발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목이 네. 현실화되어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 AI는 경기 침체에 좀 걱정을 하고 있나 봐요. 우선은 경기 침체는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게 얕든 깊든. 얕든 깊든 뭐 기술적으로 사실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항상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오는 구간에서 뭐 그 시점 혹은 바로 직후보다 다시 시장은 반등돼가는 모습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좀 많이 공급해줬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은 좀 별개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되어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 뭐 지금 계속 우려가 되는 거는 지방은행 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은행 이슈가 표본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다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을 길게 할까요? 뭐 문제 있습니까, PD님? 됐어요? 해결됐습니까? 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아우, 제가 이런 어려운 자료를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쉽게 한번 해석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수영장 안에서 수영장 안에서 누가 수영복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네. 입고 있지 않았는지 네. 드러난다라는 게 사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좀 그런 모습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사실 다들 너무 이제 영업도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였지만 사실 지금 5%가 됐거든요. 미국 금리가. 어쨌든 지금 5%가 됐는데 그 고금리 환경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 미국 지방은행들이 지금 처음으로 피해자들이 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차트가 준비가 된 게 네. 2000년 이후 이제 미국 은행들의 부도 빈도수 그리고 이제 그
부도 은행들의 총자산 추이를 보시면 2008년 9년에 사실 많이 이제 은행들이 무너졌었어요. 금융위기 네. 때. 그러다 괜찮아지다가 지금 2023년에는 3개밖에 지금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3개밖에 안 무너졌지만 부도가 발생한 은행의 총자산은 그 역대급으로 지금 사실 크게 이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 지방은행이 지금 경기 침체의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취약한 데는 그만한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금리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일까요? 그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복합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예시를 좀 들고 와봤는데 네. 한국에 지금 은행이 한 140개 정도가 돼요. 그 저축은행하고 다 합쳐서. 140개 브랜드라는 거죠? 네, 140개 브랜드가 네네. 됩니다. 한국의 은행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이 4,000개예요. 브랜드가 4,000개나 돼요? 네, 4,000개입니다. 물론 땅은 크지만.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80년대 중반까지는 14,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다 이제 4,000개까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사실 미국의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역사가 한국보다 오래된 건 분명히 맞지만 근데 워낙 이렇게 이제 은행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취약한 내부 통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들 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업종들에 좀 과대한 대출을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었고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도 그 가상자산에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확대를 하다가 타격받았던 게 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있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은행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안에서 이제 고객들이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 방법은 워낙 간편해진 반면에 은행들이 투자한 자산은 중장기로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예금을 받아서 뭐 10년물, 20년물짜리 이제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내부 통제가 취약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아까 한국은행이 14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2천만이고 한국이 5,200만이 조금 안 돼요. 인구 비례로 환산하면 미국에 840개만 있어야 돼요. 한국 같은 기준이면 그거에 지금 5배 이상 많거든요. 여긴 거의 그냥 동마다 다 독립적인 있- 은행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예전에 이제 반독점법 이제 네. 미국에서 워낙 이제 강력했으니까 그때의 그 가장 심했을 어떤 거였냐면 건물 하나 이상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다. 라고 건물 했던 적 있어요. 하나에는 은행이 그럼 여러 개 그러니까 은행이 있는 거예요? 은행 점포가 2개가 될 수 없다는 소리죠. 어? 네, 예전에. 그래서 이제 도시마다 동네마다 은행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규정이 없죠. 다만 그때 세워졌던 은행이 한참 그렇게 운영이 되었었고 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14,000개였던 게 4,000개로 줄었지만 네. 여전히 사실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런 지방은행들이 혹시라도 이제 셀린 메이 5월에 이제 시장을 떠나야 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감로동 위박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맞습니다. 대출이 문제가 생기면 네.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네. 그러면 경기 침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고금리하고 네. 지방은행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3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배경에는 지방은행이 크게 대출해줬던 게 있었고 지방은행이 크게 대출해준 그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씩 이제 그 연결고리들이 끊기다 보니까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방은행으로 다시 전이 되는 이런 과정이어서 해결책은 사실 현재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순간에 고점을 치고 내려올 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이제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건 단기적으로 뭐 이제 금리 내릴게요 하면서 이제 버튼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더 필요할 거고 더 걸릴 텐데 이 안에서 네.
부디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 맞습니다. 버텨내기를 네.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도 이렇게 은행권의 위기가 불거졌음에도 4월에 시장은 오히려 AI를 통해서 보면 위험도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네. 왜 때문일까요? 몇 가지 사실 이유를 이제 뒤에 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네. 우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그 저희 부멘 쇼크 지수라고 이제 매경에서 이제 같이 저희하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나오는 이제 지수인데 이 지수를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3월 10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지금 시장 위험이 많이 줄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상으로 좀 보시라고 빅스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빅스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는 구간도 있고 네. 선행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모델 같은 한 80개 정도의 변수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변수만 꼽아보면 이 세 가지를 지금 들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 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 AAA 회사채 일드.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신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형주의 1개월 모멘텀인데 안정적인 반등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지금 뭐 지방 은행들 이제 불안감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확실히 데이터로만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 AI 모델의 판단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변수 자세하게 좀 네. 볼까요? 첫 번째. 우선은 네 변동성 부분이고요. 이 변동성은 이제 빅스가 지난주 말에 17.19로 떨어졌거든요. 네. 뭐 그 전주보다는 조금 오르긴 그 전주엔 15대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다만 이제 여전히 6주 연속 20선 하단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과거 1년간 이제 차트인데 이게 이평선을 보더라도 지금 사실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시장의 참가자들의 센티먼트를 대변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변동성 빅스 지수인데 그 빅스 지수를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위험이 완화돼 가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중요한 게 20선이에요. 빅스는 항상 보실 때 20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20이 그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말고 이제 그 대형 기관의 자산 배분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운용되는 펀드들은 20이 약간 그 트리거 포인터가 돼요. 그래서 20이 넘으면 주식을 많이 줄이고 20이 아래로 내려오면 주식을 늘리는 이제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은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주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저는 요 데이터를 매주 보고 있으니까 네. 지금 회사채 일드가 주요 변수로 들어온 게 한 6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안 잡히다가 이번 주 들어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회사채 지표 같은 경우는 약간 기업의 펀더멘탈이 더 많이 집중되거나 강조될 때 많이 참고되는 지표로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결국은 이제 2022년 초부터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매크로 변수가 크게 문제가 됐었었는데 특히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시 개별 기업의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번 미국 시즌 실적 발표 시즌을 보면 그 매크로보다는 사실 개별 기업의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직전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다들 얘기했던 게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네. 얘기 뭐 지금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직전 분기보다는 지금은 좀 덜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거보다는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는 말은 결국 이제 매크로를 어떻게 기업들이 그쵸. 판단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보다는 현재 기업의 개별 실적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주식 발행하거나 이제 회사채를 이제 발행해야 되는데 그 금리 평균이 장기 평균은 6.5% 가까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4.5% 연절이니까 뭐 190bp 혹은 2% 가까이 낮은 상황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서 오는 지금 위험 요인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지금 AI 모델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변수로는 대형주의 1개월 모멘텀. 대형주가 그냥 시장을
S&P 쭉 500 이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S&P 500이라고 또 요거는 S&P 500 기준이고 말씀해주신 거 잠깐 딴 얘기 돌아가면 네. 이제 S&P 5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딱 빅테크 기업들만 네, 워낙에 올라서 S&P 495랑 S&P 5랑 나눠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수 따로 하면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완전 갈라집니다. 진짜 특히 메가캡 같은 메가캡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 달러 기준 100 빌리언이 넘어가는 종목들을 메가캡이라고 네. 하거든요. 메가캡 지수도 있네. 메가캡하고 대형주도 사실 지난 한 5, 6년 가보면 완전히 좀 갈라지기는 해요. 이거 붙었다 갈라졌다는데 네. 근데 지금 대형주 1개월 모멘텀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1개월 동안 오른 거는 0.7%밖에 안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더 큰 그쵸. 수익을 원하시니까. 그쵸. 근데 이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S&P 500의 과거 1년치 차트거든요. 위아래로 횡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지금 과거 차트만 이렇게 놓고 보면 올라갈 때는 한 10% 올라가고 1개월 기준으로 그리고 빠질 때 그러니까 한 8에서 10% 정도 단기로 오버슈팅이 나오면 급격하게 상승하면 보통 한 6, 7%도 빠졌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올해 3월 이후로는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는 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본질적인 펀더멘탈에 더 많이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변수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섹터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그 5개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네. 다른 좀 매력도가 돋보일 만한 그런 섹터가 좀 보인다고 합니까? 네, 저희 AI 모델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뭐가 보일까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모델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미국에 지금 저희가 납품하는 네. 모델 중에 하나고요. 요게 이제 그 AI 엔진이 그 비선호 섹터만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애들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애들을 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투자에서 보면 훨씬 쉬워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좋은 종목이 뭔지 찾는 건 어렵잖아요. 너무 많죠. 변수들이 있으니까. 나쁜 종목들을 빼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뚜렷하거든요. 네. 나쁜 종목들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집중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5개 섹터에서 11개 섹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 밑에는 뭐 섹터 바뀐 거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럼 뭘 선호하느냐라고 하면 요 6개 섹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은 늘 들어가고 뭐 네. 컨슈머 최근에 자주 언급됐고 에너지를 여전히 좋게 보네요. 에너지를 사실 올해만 보면 에너지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뺐다라고 하면 네. 엄청난 손실을 봤을 수 그쵸. 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섹터 중에 하나이고 여전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죠.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 바벨 전략처럼 담아가는 느낌이에요. 한쪽에서는 커머디티 마켓이 어떻게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담아가고 반대쪽으로는 지금 이제 그 컨슈머라든 기술주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제 마무리 마음속에는 이미 네, 마무리됐어요. 저도 이나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왔죠. 네. 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페드와치 좀 전에도 말씀 짚어주셨지만 9월부터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시장은 이날을 벌써 바라고 있죠. 시장은 이날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역설적으로 지방은행들 아까 앞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은행들이 괴롭다라고 시간을 계속 보내면 그쵸. 결국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호적일 수 있는 섹터들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사실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면 과거 1년 기준으로 21% 하락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연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YOY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플레이션도 잦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져야 하는 섹터가 네. 산업재 쪽이 그동안 좋았는데 이게 빠졌네요. 너무 좋았어서 그런가?
요건 사실 매달 바뀌거든요. 네. 매달 바뀌어서 올해 초에는 들어있다가 산업재하고 소재업종이 음. 이제 사실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올 연초 이후로 계속 안 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네. 금융주하고 부동산 쪽은 계속 안 담고 있어요. 음. 요 모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도 뭐 6월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금융주가 보면 마켓캡의 13%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큰 섹터입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들은 금융주를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큰 섹터를 다 빼고 간다라고 하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근데 근데 AI 개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은 금융주 그래요? 싫어하세요. 저도 사실 금융 좋아하지 않는데. 네. 네. 저 AI도 같이 안 좋아하는 걸로 그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리츠가 원래 2%보다 컸다가 좀 많이 주저앉아서 지금 이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부분 지금 제외하고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담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뺀 게 헬스케어는 이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주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약값도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아프다고 병원 안 갈 수 없으니까 그쵸. 솔직히. 근데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오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저희 모델은 판단하는 것 같고 네. 산업재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다른 가능성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제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주식의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사실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판단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AI가 대신했습니다.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투자하지 않으셨는데 최근에는 그 중소형 아, 은행주, 네. 지역은행주를 야수의 심장으로 통해서 이제 급등을 노리는 투자가 좀 많아졌다라는 맞습니다. 좀 이례적인 특징도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아, 그 야수의 지역은행주에 대한 심장으로 투자 이미 근데 많이도 엄청 사셨어요. 한 많이 달 사이에. 더 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그 주말 사이에 지금 자넷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6월 1일이면 지금 이제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이 오늘은 말씀 안 들었지만 사실 지역은행하고 부채한도 협상하고 같이 또 맞물려 있거든요. 네. 6월 1일이면 이제 그 남아있던 특별 자금이 소진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미국이 디폴트에 들어갈 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지역은행이 사실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비레크만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FDIC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예금보험공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 게 개별 은행 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은행에 대해서 다 보증을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다 돈이에요, 그게. 그렇죠. 돈이고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는 그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으로 사실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채한도 이 얘기도 계속 시장에는 이번 달 내내 계속 위협감을 줄 텐데 대체적으로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거의 하기도 되기는 있어서요. 했어요. 그러니까 60번 연장이 됐는데 네. 40번은 공화당일 때, 20번은 민주당일 때 연장이 됐거든요. 되기는 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이제 되는 사이에도 과정이 어떻게 될지 험난하겠죠.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지만 이번 달 이제 5월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부채한도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또 관련해서 얼마나 시장이 반응을 하고 각 은행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오기석 법인장님이 조금은 참아주심을 이제 당부드렸는데 여러분들 투자를 안전하게 좀 잘 해내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두 번째 시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그 비즈니스 트립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주장을 드렸는데 김프로님께서 지금 미국에 지난주부터 쭉 가 계시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를 가셨습니다. 이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인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일단 저 모자가 굿즈라고 해요. 직접 거기 주주총회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굿즈라고 하는데 과연 저희 식구들을 위해서도 몇 개 챙겨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지방은행 파산, 뭐 TSMC를 매도한 이유 등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했다라고 하고요. 버크셔에서의 워런 버핏이 답변을 했다고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프로님과 강원국 작가님도 또 버크셔의 주총에 갔는데 직접 듣고 해설을 하는 그 영상이 이미 업로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10분 정도 아침에 보다가 왔는데요. 나머지 30분 방송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